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원 김희재입니다. 자, 오늘은 공지사항부터 먼저 말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지사항으로는 수행평가 공지입니다. 자, 수행평가 여러분 하나 남았죠? 그 날짜가 언제인지부터 말해주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은 12반, 9반, 4반, 11반이 시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7반,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10반, 8반이 시험 보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특히 12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태까지 수행평가를 가장 처음 해봐서 뭔가 공부 시간상에서 손해를 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마지막에 보려고 했는데, 저도 선생님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가 점점 확산이 됨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이 확장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다음 주로 이제 미루려고 그랬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안 나와가지고 12반 아이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12반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게 됐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나올 때 시험을 수행평가 준비를 하고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도 월요일날 보지 않고 화요일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미룬 거예요. 그래서 뒷반 친구들은 최대한 빨리 볼 수 있게, 그리고 앞반 친구들은 그러니까 시간표상 앞에 빠른 요일에 있는 친구들은 좀 되도록이면 늦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반 친구들은 특히 너무 이렇게 좀 서운해하지 말고,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서로가 양해하고 그래야 되니까 좀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의 그러한 숫자들은 바꿀 테니까 너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행평가는 다시 안내합니다. 화요일은 12반, 9반, 4반, 11반. 이게 학교 나오는 주예요.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 다 나오는 주가 이제 다음 주밖에 없어요. 다음 주. 그래서 준비를 해오기 바랍니다. 자, 범위가 어디냐면, 수행평가 범위는 교과서 150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자, 수행평가 힌트를 주자면은, 그 힌트라기보다는 추가 안내사항을 주자면은 계산 문제 플러스 서술형입니다. 그리고 거기 적혀져 있겠지만 답이 맞아도 과정이 옳지 않거나 과정이 없으면은 빵점입니다. 하지만 답이 틀리고 과정을 적었는데 과정이 일부 누락이 됐거나 과정이 일부 좀 안 좋았어도 아쉬웠어도 0점 처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수 들어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시험 때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행평가를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수학적인 기술을 하나 알려줄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시험 범위를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수행평가 시험 범위를 공부하다 보면 이 공식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외울 겁니다. 이 공식이 뭐죠? 광도 공식이죠? 이거 선생님이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이 공식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라도 안 알려주면은 만점자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다 빵점 맞을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공식의 활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A라는 별이 있어요. 그리고 태양이 있습니다. 그럼 주로 천문학에서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면 태양의 물리량들을 다 1로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물리량 뭐가 있죠? 광도 1, 그 다음에 반지름 1, 온도는 이제
뭐 6천으로 논다 칩시다. 이거는 이제 1이라고 둘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태양의 온도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올 1,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이라고 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태양의 물리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몇 배, 태양의 몇 배, 뭐 이런 것을 계산할 때 아주 유용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의 물리량을 이제 구하는 게 문제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온도를 줬어요. 온도가 3000도래, 3000켈빈이래. 태양의 몇 배가 아니라 진짜 3000켈빈. 뭐 태양의 2분의 1배겠죠? 뭐 그러게도 계산 과정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광도를 구하는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반지름을 줘야겠죠? 반지름이 태양의 2배래. 2배. 태양의 2배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R이 몇이겠어요? 태양의 R은 1이니까 A별의 R은 2가 되겠죠? 그렇죠? 왜? 문제에서는 반지름이 태양의 2배라고 했으니까 2라는 숫자를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가 만약 광도는 몇이냐, 이걸 구하는 문제가 났다 칩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한 가지 그 수학적 스킬입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태양, 그 다음에 이게 A는 이렇게 공식 다 써줘요, 그대로. 근데 아래 분모에다가는 뭐 써요? 다 태양 걸 써야겠죠. 이렇게 위에다가는 A별 걸 쓰는 거죠. 곱하기 공식 그대로 쓰는 거예요. 시그마는 상수니까 그대로 두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풀면 돼요.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4파이는 약분이 되겠죠. 시그마도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 광도, 반지름, 변수들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태양 거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태양은 광도가 몇이라서 1이라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해요. R의 제곱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R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의 제곱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T의 4제곱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린 T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몇이에요? 6000이니까 6000의 4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00의 4제곱. 자, 이래서 이게 묶을 수 있죠. 어떻게 묶어? 얘는 이제 1이니까 그대로 두고, 얘도 간단히 쓸 수 있지만 2를 돕기 위해서 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수학 시간인지 지구학 시간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R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하면은 RA는 우리가 R2라 했죠? 그러니까 2를 써야겠네요. 여기 다 2를 쓸게요. 여기다가도 2, 그 다음에 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손쉽게 A별의 광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수학적 기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또 응용할 수 있어요. 어디다 응용할 수 있냐? 우리 주계열성의 질량 광도 관계 배웠었어요. 자, 이게 뭐였죠? 라지 L은 비례한다. 질량의 세제곱에서 4제곱 사이에서 비례한다. 자,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과. 물론 방정식, 그러니까 이퀄이 없지만 비례관계 있기 때문에 그 분수로 하면은 이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밑에 장에서 뭐 태양의 광도를 1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별의 광도를 구하고 싶어. A라는 별의 광도를 구하고 싶어. 근데 태양의 질량이 1이래. 근데 이 별의 질량이 A별의 질량이 뭐 3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방금처럼 똑같이 수식 이렇게 해서
는 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비율은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비례 관계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비율은 같으니까 이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의 질량의 3배에서 4배, 그 다음에 얘는 3의 3배에서 4배,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근데 태양의 이게 1이니까 1 이렇게 하면은 이걸 손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스킬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비례식을 한 번에 쓰는 거죠. 비례식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익혀둬서 여러분 수행평가랑 2차 지필평가,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수행평가 안내였습니다. 자, 이 강의를 제대로 안 들은 학생은 이 수행평가 스킬 노하우를 모르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그건 자기만의 생각으로 열심히 한 거니까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공지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공지된 것들은 다 온라인 클래스에서 범위가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안 나가요. 이 내용은 안 나갑니다. 자, 시험 공지를 하겠습니다. 범위는 146페이지부터 18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범위는 여러분들 마지막 수업 시간에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18 플러스 4 객관식, 주관식입니다.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쉽게 낸다고 해도 여러분들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하겠습니다.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공지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지. 여러분들이 온라인 클래스 수업 기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겠죠? 이번 주에 173쪽부터 177쪽까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교과서. 그 문제를 풀어오세요. 그래서 바로 발표를 시킬 겁니다. 발표를 하면 뭐가 되죠? 세특이 된다.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지금 재택 때문에, 온라인 클래스 때문에 지금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발표 시간이. 그러면은 이 발표를 시험 끝나고도 할 겁니다. 왜? 여러분들 이거 적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풀어서 세특 꼭 챙기기 바랍니다. 173부터 177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행평가랑 시험 지필평가 공지는 다시 게시판에다 안내를 하겠습니다. 게시판을 추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진도 181페이지 나가겠습니다. 자, 외부 은하의 종류와 특징.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외부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걸 공부를 할 텐데요. 누가 분류를 했냐? 허블이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이건 외워야 돼요.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불기칙 은하. 그냥 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거나 뭐 진화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타원처럼 생겼으면 타원 은하, 나선처럼 생겼으면 나선 은하. 그러니까 나선이라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마치 태풍처럼. 타원처럼 생겼으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막대 나선 은하는 뭐 나선 은하긴 한데 핵이 막대기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대 나선 은하, 뭐 불규칙 은하, 규칙이 없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한 겁니다. 그거 말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기 바랍니다.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는 은하의 진화 순서와는 상관이 없는 형태학적 분류이다.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같이 펴보세요. 182페이지를 일단 여기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타원 은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타원 은하는 이제 둥근 정도에 따라서 E0에서 E7, E0에서 E7까지 세분했다. 자, 그 차이가 뭐냐면 원에 가까운, 그러니까 뭐 20률이라고 해도 되고 편평도라고 해도 돼요. 편평도라고 합니다. 편평도는 이제 입체가 얼마나 타원에 가깝냐를 이제 편평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원체겠죠. 그거는 타원에 가장 가깝게 보이는 은하가 E0이다. 그리고 가장 편평하게 보이는 타원체처럼 보이는 은하가 E7이다. 뭐 이거 외워야겠죠. 그러니까 E0에서 E7까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느냐. 자,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타원 은하는 대부분 늙은 별이다. 외워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타원 은하는 대부분 늙은 별. 이게 1포인트, 2포인트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중요한 것만 콕콕 집어서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타원 은하는 대부분 늙은 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성간물질이 매우 적다. 그래서 새로운 별의 탄생이 활발하지 않다. 자, 성간물질로부터 우리 태양계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별들이 만들어지는데 성간물질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별의 탄생이 당연히 적겠죠. 이게 당연한 거죠. 새로운 별의 탄생이 적기 때문에 늙은 별로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선 은하로 가겠습니다. 자, 나선 은하는 중심부에 막대 모양 구조가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 막대 모양 구조가 없으면 그냥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선팔이 감긴 정도를 기준으로 A, B, C로 세분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세부로 나선팔이 느슨하게 펼쳐지는 SC, 그리고 이제 막대기가 있으며 나선팔이 거의 원형을 이룰 정도로 빼곡하게 감고 있으면 SBA로 분류한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어렵네요. 차근차근 합시다. 나선팔이 감긴 정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182페이지에 NGC 4414를 봐보세요. NGC 4414. NGC 4414를 보고 그 밑에 있는 M82를 봐보세요. 두 은하는 모두 정상 나선 은하입니다. 핵이 둥그러니까. 근데 M81은 팔이 잘 안 보여요. 그 은하의 나선팔이. 근데 NGC 4414는 팔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NGC 4414를 그려보면 핵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팔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SC입니다. C. S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나선 은하, C라는 거는 이제 세부 분류죠. 근데 그 밑에 있는 M81은 핵이 엄청 큽니다. 핵이 크다는 게 나선팔이 많이 감겨 있어서 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핵이 커 보이고, 그 다음에 쬐끔 나와 있다. 이렇게 팔이 쬐끔 귀엽게 나와 있다. 이게 SB 아니고 SA입니다. 나선 은하 A형이다. 이렇게 빼곡하게 감겨 있어가지고 핵이 커 보이는 거예요. 얘는 이제 좀 덜 감겨 있어서 팔이 잘 보이는 거고. 자, 그래서 느슨하게 펼쳐지는 하나 SC, 그 다음에 원형을 이룰 정도로 빼곡하게 감겨 있으면 SA다. 근데 B라는 건 뭘까요? B라고 써져 있죠. B라는 건 뭐냐면은 막대 나선 은하라는 약자입니다. B가 이제 바예요. 막대기 할 때 바. 간단하죠. 그럼 S는 뭘까요? S는 스파이럴입니다. 나선의라는 그 형용사죠. 명사도 되나요? 아무튼 알면 알려주세요, 선생님한테. 그 다음에 E는 엘립스라는 타원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SB라고 하면 뭐 스파이럴 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자, C형으로 갈수록 나선팔이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느슨하게 감겨 있어서 핵이 작게 보인다.
작은 핵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SA형으로 갈수록 나선팔이 잘 안 보여. 그래서 너무 빼곡하게 감겨 있어서 핵이 아주 크게 보인다. 그 차이입니다. 자, 나선은하에 대해서 더 배워봅시다. 자, 나선은하에는 중심부에 팽대부라는 단어 기억해야 됩니다. 팽대부. 자, 팽대부가 뭐냐면 이 나선은하를 옆면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될 겁니다.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팽대부가 여기라는 말이에요. 팽대부 됐죠? 그 다음에 나선은하를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본 거죠? 납작한 원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원반인 거예요. 이거 이거 원반, 이 원반. 자, 아래 그림을 봐도 돼요. 아래 그림에 여기 보이죠? 이 원반처럼 보이는데 이게 나선은하인데 원반 보이죠? 이렇게 원반처럼 보인다. 이렇게 원반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중심에 중심 핵이 보이네요. 팽대부가 이렇게 보이네요. 봐보세요. 여기. 자, 그래서 이 원반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원반에는 성간물질이 풍부하다. 성간물질이, 나선은하에는 성간물질이 풍부한데 주로 원반에 더 풍부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파랗고 젊은 별들이 많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무게가, 그러니까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젊은 별들이 많이 발견된다. 타원은하와 좀 대비되죠? 그 다음에 나선은하를 오랫동안 노출을 주고 촬영하면 그림 6-2와 같이, 이게 그림 6-2입니다. 이와 같이 별과 구상성단들이 원반을 거의 구형으로 넓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을 헤일로라고 한다. 자, 헤일로라는 지역이 여야 되고, 이 헤일로라는 지역에는 주로 어둡고 늙은 별들로 이루어졌다. 중요합니다. 헤일로는 주로 어둡고 늙은 별, 원반에는 성간물질이 풍부, 파랗고 젊은 별. 자, 그럼 헤일로가 어디인지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헤일로를 찾을 수 있겠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어디가 헤일로냐면, 자, 잘 안 보여요. 이게 안개처럼 보이는 데 있죠. 이렇게 크게 안개처럼 막 이렇게 연하게 나와 있는 데 있죠. 이게 헤일로예요. 네. 찾기가 힘들죠. 이게 수업 안 들으면은 이게 헤일로가 어딘지 거의 모를게요. 이렇게 구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뿌옇게 둘러싸고 있는 곳을 이제 헤일로라고 하는 겁니다. 헤일로에는 뭐가 있다? 붉고 늙은 별들. 그러니까 그렇죠. 주로 어둡고 그 다음에 늙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나선은하나 타원은하로 분류하기 어려운 은하들을 이제 불규칙 은하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남반구에 가면은 눈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게 불규칙 은하입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표를 배운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자, 타원은하는 특징이 뭐냐면 주로 오래된 별이다. 그쵸? 그다음에 성간물질은 적다. 새로 태어나는 별이 적다. 그 다음에 나선은하는 내부 구조에 따라 다르다. 자, 어떻게 달랐죠? 자, 나선팔에는 젊은 별이다. 그 다음에 팽대부에는 늙은 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간물질은 원반에 많다. 네, 원반. 그러니까 팔. 여기서 원반과 팔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원반과 팔의 차이점은 뭐냐면, 나선은하라면 무조건 원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팔이 잘 보이냐 안 보이냐는 은하 바이 은하죠. 은바이 은하. 그렇죠. 무조건 원반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반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원반이 잘 보여요. 근데 그걸 은하를 이제 위에서 봤을 때 팔이 잘 보이냐 안 보이냐는 은하마다 다르겠죠, 차이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시선 방향의 차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성간물질은 이런 원반에 많이 있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특히 팔에 많이 있다, 그러니까 팔 구조에 많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의 특징은 별이 주로 젊은 별이 있다. 이제 반대죠. 타원 은하는 오래된 별이 많고, 나선 은하는 나선팔과 팽대부에 이렇게 내부 구조에 따라 다르게 차등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불규칙 은하는 젊은 별이 대부분 많다. 그 다음에 성간물질도 많다. 그래서 별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생성이 되겠죠? 불규칙 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2페이지에 은하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 쌤이 정답을 알려줄게요. 은하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NGC 4414는 SC입니다. 자, 팔이 뚜렷하죠? 팔들이 뚜렷하고 핵이 작죠? 그래서 핵이 작아 보이죠? 팔들이 뚜렷하니까 덜 감겨 있으니까. 그 다음에 M87은 E0입니다. E0는 뭐예요? 거의 원에 가까운 거죠? 그 원에 가까운 타원 은하죠. 그 다음에 NGC 1427A는 불규칙 은하입니다. 저 M81은 뭐냐면 SA입니다. 스파이럴 A. 그러니까 핵이 커 보이죠? 너무 많이 감겨 있어서 핵이 이제 커 보이죠? 팔이 여기 늦게나마 이렇게 좀 빠져나온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GC 1300은 나선 은하입니다. 근데 막대 모양이 있죠? 바가 있습니다. SB B입니다. 이거는 자, 막대 모양의 핵, 그 다음에 나선팔 있네요. 자, M60은 E2입니다. E2 타원 은하. 그 다음에 NGC 3310은 SC입니다. 자, 핵이 작고 나선팔이 느슨하게 감겨 있네요. 자, NGC 5866은 S0라는 은하인데, 얘는 뭐냐면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의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A입니다. 네, 그냥 렌즈형 은하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렌즈형 은하는 S0라고 쓰고, S0는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의 중간에 성격을 띠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참고로 우주에는 나선 은하가 77% 관측할 수 있는 은하 중에서, 그 다음에 타원 은하가 20%,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가 3% 정도 있다고 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요. 다음 장 가겠습니다. 184페이지. 자,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습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도 매우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렇게 많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이 어렵게 나오겠어요?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핵심 부분, 알려진 사실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등급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점수를 보장해주는 단원이 될 것입니다. 자, 특이 은하와 충돌 은하, 그러니까 특이 은하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울 겁니다. 자, 특이 은하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자,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태양질량의 400만 배, 4배가 아니라 400만 배입니다. 400만 배 이르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자, 이 블랙홀은 우리 은하뿐 아니라 모든 은하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자, 그런 은하에, 그러한 거대한 블랙홀에 물질이 풍부하게 공급이 되면 블랙홀은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중력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러한 은하들은 은하 핵이 유난히 밝은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은하들을 특이 은하라고 합니다. 또는 활동 은하. 그러니까 특이 은하, 활동 은하 같은 말입니다. 이 은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파 은하, 퀘이사, 세이퍼트 은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모든 은하는 거대 블랙홀을 가지고 있다. 홀 소유. 근데 이러한 은하 중에서 물질이 풍부하게 공급이 되는 은하들이 있어요.
그 블랙홀 주위에 물질이 많은 거겠죠. 그러한 은하들을 우리는 이제 특이 은하라고 하고,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활동 은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은하는 특이 은하, 뭐 활동 은하일까요? 아닙니다. 거대 블랙홀은 있지만 은하 중심부, 그러니까 거대 블랙홀에 많은 물질을 공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은하는. 근데 그러한 많은 물질을 공급하고 있는 은하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관측하면은 그런 은하들을 뭐라 그런다? 특이 은하, 활동 은하라고 하는 거고, 그걸 세 개로 분류를 하면 이제 전파 은하, 퀘이사, 세이퍼트 은하, 이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파 은하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전파 은하는, 자, 이름 그대로 강한 전파를 방출한대요. 그리고 광학적,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타운 은하로 관측이 된다요. 그 다음에 그림 6-4와 같은 전파 은하에서는 전파를 방출하는 물질이 은하액으로부터 수십만 광년에 걸쳐 강력한 제트를 형성하면서 은하 사이의 공간까지 빠르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이 전파 은하의 그림인데요. 이 두 개의 그림은 당연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파 영역에서 관측한 겁니다. 전파 영역에서 관측을 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X선 관측을 해도 보이지만 전파 영역에서 관측을 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 이 은하가 있죠? 타운 은하처럼 생기는 게 있죠? 근데 얘가 어떻게요? 강력한, 중심부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 방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물질 방출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Z라고 하는 겁니다. Z는 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회전하는 원반에서 수직으로 뿜어져 나오는 물질 흐름. 자, 왜 회전하겠어요? 거대 블랙홀로 물질이 풍부하게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어지네요. 거대 블랙홀로 물질이 풍부하게 공급이 돼. 그렇기 때문에 블랙홀에서 강한 중력 때문에 물질이 빠르게 간속되어 원반을 형성하고, 그 에너지가 막대한 운동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는 겁니다. 빛으로도 방출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그 에너지 방출을 원반에서 수직으로 뿜어내버린다. 그걸 뭐라 그런다? Z라 그런다. 그럼 전파 은하에서 Z를 관찰을 하면 이 흐름이 Z입니다. 이 Z. 그 다음에 이러한 잎사귀 모양을 뭐라 그러냐면 로브라 그럽니다. 로브. 자, 그래서 이 Z와 로브 둘 모두에서 뭐가 관측이 된다? 전파, 강력한 전파가 관측이 된다. 그래서 얘를 전파 은하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도 Z가 보이죠? Z? 네, 로브 보이네요. 가운데 은하 핵이 보이고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자, Z가 만들어지는 까닭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추정을 해본 건데, 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 그러니까 강한 중력과 그 다음에 그 회전하는 물질에 의한 자기장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대요. 딱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퀘이사를 봐보겠습니다. 퀘이사도 이제 특이 은하 중에 하나인데요. 퀘이사는 다른 특이 은하보다 훨씬 더 밝은 은하액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멀리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멀리 있다.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촬영을 하면 평범한 별처럼 보여요. 그냥 하나의 점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퀘이사의 스펙트럼은 그 별의 스펙트럼과 너무나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거냐? 하지만 퀘이사의 스펙트럼은 흑체와는 아주 다를 뿐 아니라 강한 방출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성과는 확연히 달라서 별처럼 보이지만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흑체와는 다르대요. 흑체는 뭐야? 별이죠. 별인데 별과 스펙트럼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강한 방출선이 나타난다. 이게 중요합니다. 멀리 있다 중요하고 강한 방출선이 나타난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멀리 있고 강한 방출선이다? 그럼 얘는 퀘이사입니다. 알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적색 편의가 매우 크다. 자, 이건 뒤에서 허블 법칙 배울 때 알겠지만 멀리 있다라는 거는 편의가 크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공간은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더
더 빨리 멀어지거든요.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는 적색 편이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다와 적색 편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멀리 있어서 적색 편이가 매우 크다. 그리고 강한 방출선이 나타난다. 그럼 걔는 뭐다? 퀘이사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밑에는 읽어보고요. 자, 그림 6-5 퀘이사 3C273 평범한 별처럼 보여요.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점처럼 보인다는 거야. 하지만 그것을 스펙트럼 분석을 해봐. 스펙트럼 분석. 그러니까 X선으로 관측을 하면 중심부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X선으로 관측을 해도 그렇게 되고, 스펙트럼 관측을 하면 그냥 일반 별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이 아니라 매우 강한 방출선이 나타난다는 게 이제 특징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세이퍼트 은하 가보겠습니다. 자, 이 세이퍼트 은하는 이제 세이퍼트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를 했네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땄나봐요. 나선 은하를 연구하고 있었대. 눈으로 보기에 나선 은하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림 6-6과 같이 이러한 나선 은하를 세이퍼트 은하라고 불렀대. 근데 세이퍼트 은하는 뭐 일단 중심핵이 유난히 밝대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은 자, 세이퍼트 은하와 전파 은하의 핵에서 관측한 스펙트럼에서는 폭이 넓은 방출선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퀘이사의 스펙트럼과 매우 유사하다.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아까 퀘이사도 방출 스펙트럼 나타난다 했죠? 근데 세이퍼트 은하도 뭐가 나타난다?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리고 전파 은하도 사실은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특이 은하라는 거는 세 개 다 모두 뭐를 낸다? 강한 방출선을 나타낸다.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특이 은하 3개를 아우르는 특징이에요. 특이 은하들은 모두 강한 방출선을 보유한다. 자, 그래서 왜 이런 특이 은하들에서는 이렇게 강한 방출선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지 연구를 해봤더니, 모두 다 뭐가 있다? 거대한 질량의 블랙홀. 아까 말했죠? 거대한 질량의 블랙홀 주위로 많은 물질들이 있어서 거기로 빨려 들어가면 그걸 이제 막대한 에너지를 내고, 그런 막대한 에너지를 내는 은하들을 우리는 특이 은하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대한 질량의 블랙홀로 이루어져 있어 블랙홀 주변으로 물질이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하면서 방출선 형성하기 때문이다. 아까 한 말이네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난잡하게 된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다 정리를 해볼까요? 새로운 메모장을 열겠습니다. 자, 특이 은하의 공통점. 특이 은하의 공통점 뭐가 있냐? 가봅시다. 거대 질량 블랙홀. 블랙홀. 자, 이거를 이제 영어로 줄여서 GMC라고 합니다. Giant Mass. GMC가 아니라 GMB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MGB인가? 아무튼 헷갈리네요. 아무튼 이렇게 거대 질량 블랙홀,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런 질량 블랙홀 주위에 많은 양의 은하 물질들이 있어. 그 물질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낸다 그랬죠? 그런 막대한 에너지 중 하나가 뭘로 표현이 되냐? 방출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으로 표현이 된다. 일반적인 별 같은 경우에는 흡수 스펙트럼이 지배적인데, 얘네들은 특이하게 방출 스펙트럼, 막대한 에너지를 내버리니까 그 주위에 그런 물질들을 뜨겁게 달궈버리고, 그 뜨겁게 달군 물질들이 다시 방출 스펙트럼을 내는 거겠죠. 이 부분은 좀 심화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특이 은하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이게. 자, 근데 아까 말한 전파 은하는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광학적으로는 뭐다? 타원 은하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허블의 분류처럼 타원 은하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파 영역으로 보면, 전파 영역이나 X선 영역에서 보면은 뭐 보인다? Z도 보이고
다음에 로브도 보인다. 그리고 전파은의 특징은 뭐냐면 뭐니뭐니 해도 강한 전파를 방출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Z라는 이러한 현상은 특이은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블랙홀을 가짐으로써 Z가 나타나는데, 이 전파은하는 특히 이 Z와 로브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퀘이사로 가봅시다. 퀘이사의 특징은 뭐냐? 자, 눈으로 볼 때는 뭐냐? 그냥 별로 보인다. 왜 그런다? 근데 너무 멀리 있다. 멀리 있다. 멀다는 건 뭐다? 적색 편의가 매우 크다. 매우 크다. 글씨가 개판이어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네,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세이퍼트나. 세이퍼트 가봅시다. 세이퍼트는 눈으로 볼 때는 뭐다? 나선 은하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중심핵이 유난히 밝다. 나선 은하처럼 보이는데 중심이 너무 유난히 밝다. 그리고 뭐가 나타난다? 그러네요. 얘만 특별히 나타나는 건 없었네요. 사실 뭐 많은 별이 생성이 된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전공 수준에서, 대학교 수준에서 이제 배우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러프하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있나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다 뭐가 있습니까? 세 개의 공통점은 방출 스펙트럼 패시브로 깔고 가는 겁니다. 패시브로 깔고 가고, 사실 Z도 패시브로 깔고 가는 거예요. Z도 사실은 패시브로 깔고 가는 건데, 전파 은하에서만 유난히 좀 이렇게 강조가 됐네요. 교과서에서는. 자, 다시 교과서로 가겠습니다. 제대로 정리를 했나? 아, 했네요. 자, 이 부분 중요해요. 이 부분도 한번 봐봅시다. 자, 퀘이사가 먼 곳에서 발견되는 까닭. 천문학자들의 추론에 따르면 은하가 갓 형성되었을 때는 중심에 있는 것에 아주 중요하죠. 자, 은하가 갓 생성된 은하라는 거예요. 갓 생성된 은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리다라는 말이에요. 어린 은하예요. 어린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 블랙홀 주변에 물질이 풍부하게 존재하였다. 근데 블랙홀이 이들 물질을 끌어들일 때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해서 이게 퀘이사로 관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방출선, 막대한 에너지. 그리고 이 은하는 시간이 흘러 거대 블랙홀 주변의 물질이 소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에너지 방출량이 줄어들었고 평범한 은하로 진화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추측인데, 아주 이제 타당성이,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가설이죠. 쓸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퀘이사는 주로 먼 곳에서 발견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은하도 한때는 퀘이사처럼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냈을 것이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거대 블랙홀 주변의 물질이 소진이 되어서 점차 에너지 방출량이 줄어들어. 그래서 지금 수준으로, 그러니까 평범한 은하처럼, 지금 우리 은하처럼 됐을 것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은하의 진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근데 우리가 보는 퀘이사는 어디 있다? 멀다. 멀리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멀리 있을수록 나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팽창을 오래 했으니까 멀다는 거죠. 멀리 있다는 존재 자체가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그 은하를 엄청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퀘이사가 130억 광년 멀리 떨어진 퀘이사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30억 광년 떨어진 거리에서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 그 퀘이사 전체가 우리 지구로 준 빛은
13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다. 갓 형성되었을 때 어리다. 어린데 그 130억 년 전에 태어난 퀘이사의 빛을 우리가 지금 받아보고 있다. 그럼 당연히 어리니까 거대 블랙홀 주변에 물질이 풍부하게 존재했겠죠. 그러니까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을 했을 거고, 그것을 우리가 퀘이사라고 관측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과연 이게 퀘이사뿐만 그럴까요? 퀘이사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우주론 연구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퀘이사나 전파 은하나 세이퍼트 은하나 다 똑같다. 다 똑같은데 보는 시선 방향에 따라 그게 달리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화의 정도에 따라 그게 달리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 블랙홀 주변에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전파 은하가 될 수도 있고 퀘이사가 될 수도 있고 세이퍼트 은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가운데 거대 블랙홀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블랙홀 주변에 물질이 풍부하게 존재했을 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 그러려면은 은하가 나이가 어렸어야 되니까 당연히 어려서야겠죠. 나이가 많다면은 그 물질들이 이미 블랙홀이 다 소모를 했었겠죠. 연료로서, 일종의 연료로서. 그래서 당연히 어린 은하를 봤어야 되고, 어린 은하를 보려면은 그 은하는 멀리 있어야 됩니다. 멀리 있어야 된다는 거는 과거의 은하를 봤어야 된다는 거고, 과거의 은하 중에서 끝판왕이 뭐냐? 퀘이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진화가 좀 더 됐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전파 은하나 세이퍼트 은하인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은하들은 이제 충돌 은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충돌 은하가 뭐냐면 이제 두 은하가 이제 충돌을 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처럼, 끔찍한 자동차 사고처럼 이렇게 꽝 하고 충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은하들은. 왜냐하면 은하를 이루는 별 사이의 공간이 엄청나게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빈 공간이 더 많다는 거죠. 보이는 것에 비해서. 밝게 보이지만 빈 공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별과 별이 부딪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일어나죠. 자, 은하들이 충돌할 때에는 거대한 분자구름들이 충돌을 겪게 된다. 근데 격렬한 충격 현상, 우리 뭘 배울 수 있죠? 저저번 시간에 배운 태양계의 진화.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어떠한 중력의 그런 밸런스가 깨지면서 중력 수축했다는 걸 여러분들 배웠었어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격렬한 충격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해서도 원시 태양계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기체가 압축돼요. 그러니까 중력 수축이 돼서 많은 별들이 한꺼번에 탄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충돌 은하에서는 항성, 별 탄생이 활발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은하가 가까이 접근하면 은하끼리 서로 인력이 작용하여 길게 휘어진 구조물 같은 특이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은하도 약 40억 년 후에는 충돌할 것이래요. 누구랑? 안드로메다 은하랑.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가 정지해 있었다는 가정하에 초속 110km 속도로 우리 은하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40억 년 뒤에는 우리 은하도 안드로메다와 합병이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메모장에 정리해준 세 가지 특이 은하의 특징들, 그걸 구별하는 방법, 그걸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자면, 퀘이사를 예를 들었는데, 사실 특이 은하들은 다 특이 은하들은 다 이런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자, 중심에 있는 거대 블랙홀이 있는데, 갓 형성되었을 때 어린 은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심 거대 블랙홀은 모든 은하에 다 있다 했었고, 그 다음에 주변의 물질들 또한 풍부하게 존재했다. 어리니까. 근데 이 블랙홀이 물질을 끌어당기면은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런 막대한 에너지가 전파 은하에서는 전파의 형태 Z, 세이퍼트 은하에서도 강력한 Z, 그러니까 밝은 중심핵,
그다음에 K사는 그냥 그 자체로 엄청나게 막대한 에너지, 그리고 강한 방출선,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시간이 흘러서 그 블랙홀이 주변의 물질들을 다 이제 소진을 시키면은 점차 에너지 방출량이 당연히 줄어들겠고, 그다음에 평범한 은하, 우리 은하와 같은 평범한 은하로 진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K사를 본다는 것은 그만큼 어린 천체를 본다는 것이고, 어린 천체들을 관측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멀리 있는 별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팽창하고 있으니까 멀리 있을수록 나이가 빛이 올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니까, 멀리 있을수록 그래가지고 그 오랜 기간이 걸린 거를 이렇게 처음 우리가 다가온 빛을 본 순간부터가 이제 그 은하를 처음부터 보는 거겠잖아요. 그래서 그 은하의 과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30억 광년 떨어져 있는 K사를 발견했다 하면은 그 지금으로부터 30억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K사라는 애들, 그러니까 특이 은하 애들은 필연적으로 멀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꼭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 맞기 바랍니다.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종료가 안 되네요.